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바보, 총각, 칠보기와 슬기로운 분이 옛날 옛적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한 고요한 마을에 칠복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나이로는 20살이 훌쩍 넘었지만 마음은 10살 나이보다도 더 순하고 어리숙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를 늘 바보 총각이라 부르며 놀리곤 했지요. 하지만 칠복의 마음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칠복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늙은 암소 누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누렁아, 밥 먹었어? 아이고, 이뻐라. 등이 가렵구나. 칠복은 매 끼니마다 자신이 먹던 주먹밥을 떼어 누렁이의 입에 꼭 넣어주곤 했습니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는 한 식구잖아.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복을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웃어넘기기도 했지만 칠복에게 누렁이는 그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는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자 거친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벗이었지요. 마을에는 박서방이라 불리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늘 값비싼 비단 옷을 맵시 있게 차려입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위엄을 세우려 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체면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칠복의 실한 암소가 들어왔다. 저런 바보놈에게 저리 실한 암소는 과분하기 짝이 없지. 저 소를 할 값에 사서 새로 부임하신 원님께 상납이라도 하면 내 체면이 한껏 살 텐데. 박서방이 헛기침을 하며 칠복에게 다가갔다. 칠복아, 날씨가 좋구나. 내가 소를 참 잘 키웠다.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그 소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칠복은 박서방의 비단 옷이 무서워 뒷걸음질 쳤지만 누렁이 앞을 가로막았다. 실소, 누렁이는 파는 거 아니오. 이놈아, 돈을 준다는데 싫다니? 돈이면 내가 평생 먹고 놀 혹시 누렁이는 내 식구라오. 칠복은 누렁이의 고삐를 잡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박서방은 싸늘한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광경을 원님의 딸 분이가 창문 너머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인 원님과는 달리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칠복을 바보라 놀리지만 제 식구를 지키려는 마음이 저리 굳건하구나. 허나 박서방의 저 탐욕스러운 눈빛대 아버님께서는 저런 자의 체면칠에 소가 그를 신임하시니 칠복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불길한 마음이 드는구나. 분이는 칠복의 순수함이 저 교활한 탐욕에 짓밟힐까 염려되었다. 며칠이 지난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칠복은 누렁이에게 먹일 시원한 풀을 뜯으러 개울가로 향했다. 여물을 한아름 들고 있을 때 개울상류에서 천변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으악! 호랑이인가? 칠복은 너무 놀라 뜯은 여물도 내팽개치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덤불 틈으로 조심스레 밖을 살피니 호랑이가 아니라 박서방이 주위를 살피며 옷을 벗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시원하게 물속으로 들어갔다. 아, 시원하다. 이 맛에 살지. 양반의 체면이란 참으로 피곤한 것이야. 멱을 감는 것조차 남의 눈을 피해야 하니 칠복은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다.
박서방의 얼굴 따위는 관심도 없었지만 물살에 흔들리는 그의 뒷모습에서 기이한 것이 칠복의 눈을 사로잡았다. 칠복은 그 기이한 광경을 잊지 못할 듯이 똑똑히 눈에 담았다. 한참이나 울음을 멈춘 박서방이 옷을 챙겨 입고 사라지자 칠복은 덤불에서 기어나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엉덩이에 왜 돌멩이가 박혀있지? 아프겠다. 칠복은 금세 그 일을 잊고 다시 누렁이에게 줄을 뜯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다. 박서방은 칠복의 운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칠복은 한결같이 소팔기를 거부했다. 박서방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날 아침이 밝았다. 칠복은 여느 때처럼 눈을 비비며 누렁이를 불렀다. 누렁아, 아침 묵자. 해가 떴다. 누렁.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칠복은 부스스한 머리로 외양간으로 향했다.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고 누렁이를 묶어두었던 굵은 동아줄은 날카로운 칼에 잘려나가 있었다. 누렁, 어디 갔어? 누렁. 칠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친 듯이 울며 불며 온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 누렁이 못 봤어? 우리 누렁이? 도둑놈이 훔쳐갔소. 아이고, 누렁.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보 칠복이 잠결에 고삐를 놓쳐 잃어버린 것이라며 아무도 그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 기댈 곳이 없어진 칠복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원님이 있는 관아로 달려갔다. 칠복은 관아 마당에 엎드려 흙바닥에 머리를 치며 절규했다. 사도나리, 사도나리, 제발 제소 좀 찾아주시오. 도둑놈이 우리 누렁이를 훔쳐갔습니다. 칠복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관아 마당에 크게 울려 퍼졌다. 칠복이 관아 마당에 엎드려 울부짖자 관아 안에서 시끄럽다는 듯 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내가 지금 귀한 손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지 않느냐? 문이 열리고 원님과 함께 말쑥하게 차려입은 박서방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칠복을 보고는 못마땅하다는 듯 꼬집어 보듯이 말했다. 아니, 칠복이 아니냐? 저 바보 녀석이 어쩐 일이냐? 이런 소란이 있나 봅니다. 소인이 물러가게 하소서. 사도나리, 제소가 없어졌습니다. 누렁이가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칠복이 목청껏 외치자 찌르듯이 누군가 말했다. 내 놈이 또 술래 취해 고삐를 놓친 게지. 그만 물러가거라. 칠복은 더욱 절규했다. 아닙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도둑놈이 훔쳐갔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의 눈이 잠시 커졌다. 무엇이 도둑을 보았단 말이냐? 원님이 물었다. 그래, 그놈의 인상착의가 어찌 되더냐? 그게 얼굴은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뭐라? 얼굴도 못 봤는데 도둑을 봤다니 이놈이 감히 사도를 능멸하는 게냐? 사도, 진정하십시오. 저 바보 녀석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얼굴도 못 봤는데 도둑을 봤다니 어서 이놈의 체면을 위해 쫓아내시지요. 아닙니다. 얼굴은 못 봤어도 엉덩이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놈 엉덩이 왼쪽에 어른 주먹만 한 검은 돌멩이가 3개나 박혀 있었단 말입니다. 칠복의 황당무계한 증언이 끝나자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싸늘한 침묵,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요란한 폭소였다. 부하하, 엉덩이의 점이라니. 저놈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소도둑 엉덩이는 어찌 본 게야? 박서방은 배를 잡고 웃으며
눈물까지 훔쳤다. 아이고, 배야, 엉덩이 점이라니. 사또 소인 오늘 태어나서 제일 크게 웃어봅니다. 저놈이 소를 잃은 상심에 헛것을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서 관아의 체면을 위해 쫓아내시지요. 네, 이놈, 썩 물러가거라. 다시 한번 그 망측한 엉덩이 따위의 망발로 관아를 시끄럽게 하면 내 놈의 엉덩이를 성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포졸들은 울부짖는 칠복을 관아 밖으로 끌어냈다. 칠복은 쫓겨나면서도 연신, 검은 돌멩이 3개라고 중얼거렸다. 한편 원님과 박서방은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와 겸상을 받았다. 원님의 딸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아이고, 박서방,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저런 바보놈 하나 때문에 귀한 손님 앞에서. 아닙니다. 사또, 고을의 평안을 위해 애쓰시는 사또께 저런 녀석이 누를 끼친 것이지요. 허허, 헌데 참으로 귀한 놈입니다. 엉덩이 점이라니. 허허. 박서방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분이는 그 웃음소리가 어딘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이상하다. 박서방님이 너무 과하게 웃으신다. 칠복이의 황당한 말에 저리 정색하며 웃을 일인가?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웃음처럼 들리는데 그나저나 칠복인 녀석이 저리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니면 고을 민심이 흉해질 터인데 어찌 조치를 취하심이? 왜 저리 칠복이 입을 막으려 하셨을까? 칠복이는 비록 어수룩해도 거짓을 꾸미라이는 아니다. 그렇다면 설마? 분이의 지혜로운 눈이 차를 마시는 박서방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날 밤 칠복은 텅 빈 외양간에 웅크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때 낡은 살창문이 삐걱 열리더니 비단 옷을 입은 박서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너 누구시오? 박서방님? 칠보가 나다. 박서방이다. 여긴 어쩐 일이시오, 박서방님? 칠보가 낮에 관아에서 망신을 당한 네 꼴이야도 딱하여 내가 이 밤에 몰래 찾아왔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이 틀림없으니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박서방은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칠복이 앞바닥에 던졌다.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 돈이다. 엽전이 넉넉히 100냥이다. 이 돈이면 내가 잃어버린 그 늙은 암소 10마리는 조 이사고도 남을 게다. 돈? 그렇지? 이 돈을 받고 내가 헛것을 본 그 엉덩이, 점, 이야기는 다시는 어디 가서 꺼내지 마라. 알겠느냐? 이건 내 체면, 그리고 이 고을의 체면을 위한 일이다. 칠복은 잠시 돈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박서방은 바보 녀석이 드디어 돈맛을 아는구나 싶어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칠복이 돈주머니를 집어들어 박서방의 발밑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실소, 돈 실소, 10마리, 실소. 나는 내 누렁이만 있으면 돼요. 내 식구 누렁이 돌려주시오. 이 바보 같은 놈이 돈을 줘도 받지를 않아? 내 누렁이 돌려주시오. 내 식구 돌려주시오. 박서방은 바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크게 당황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그의 체면을 심하게 구기는 일이었다. 박서방은 분노에 차 칠복의 움막을 박차고 나왔다. 미친놈, 정말 미친놈이로구나. 돈을 줘도 받지를 않다니. 저놈이 내일 또 관아에 가서 그 망측한 엉덩이 소리를 해대면 내 체면이 원님 귀에 들어가고 분이아 씨 귀에 들어가고 그는 칠복이라는 바보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돈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저 순수한 바보의 입을 막아야 했다. 박서방은 다음 날 당장 원님을 찾아가 칠복을 곤장이라도 쳐서 입을 막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칠복의 움막에서 돌아온 박서방은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저런 바보놈이 감히 내 돈을 거절해? 저놈의 입을 당장 막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관아에 다시 찾아가 그 망측한 엉덩이 소리를 해댈 게 뻔하다. 체면에 흠집이 날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 박서방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원님을 다시 찾아갔다. 사또, 큰일입니다. 아니, 박서방, 이른 아침부터 웬 소란이요? 어젯밤 그 바보 칠복놈이 소인의 움막에 쳐들어와서는 박서방은 칠복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고 거짓을 고했다. 그놈이 소를 잃은 것을 빌미로 마을 부유한 이들을 겁박하고 다니니 이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큰 죄가 아니옵니까? 사또의 체면이 곧 고을의 체면입니다. 어서 저놈을 잡아들여 엉덩이니 뭐니 하는 망발을 다시는 못하도록 곤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박서방의 말이 일리가 있구려. 저런 바보놈의 망발을 내버려 두었다가 고을의 기강이 사또, 당장 칠복놈을 잡아올까요? 그래, 어서 잡아들여 오게.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원님의 딸분이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너까지 왜 이러느냐. 지금 박서방과 중요한 의논을. 아버님, 간밤에 꿈자리가 하도 뒤숭하여 새벽녘에 산신각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씨, 지금 저 바보놈 하나 때문에 고을 전체가 시끄러운데 꿈이야기라니요? 박서방님, 지금은 바보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신령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원님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 산신령께서 노하셨다니? 무당을 불러 알아보니 산신령께서 이르시길 고을에 부정한 자가 들어 복을 훔쳤다 하십니다. 그 자로 인해 고을에 큰 가뭄과 재앙이 내릴 것이라 하옵니다. 부정한 자라뇨? 그게 누굽니까? 산신령께서 말씀하시길 그 자는 왼쪽 엉덩이에 검은 돌멩이 3개가 밝힌 자라고 하셨습니다. 칠복이가 본 것은 소도둑이 아니라 산신령께서 점지하신 부정한 자의 징표였던 것이다. 방 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원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박서방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니아씨가 전한 산신령의 신탁은 칠복의 엉덩이, 점 이야기와 결합되어 역병보다 무서운 속도로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들었는가? 칠복이가 본 게 소도둑이 아니라 마을 망칠 부정한 놈이었대. 엉덩이에 점 3개 밝힌 놈. 아이고, 무서워라. 그놈 때문에 가뭄이 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몰라. 당장 그놈을 색출해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 아닌가. 박서방은 미칠 지경이었다. 칠복을 잡아가두려다 오히려 자신이 신탁의 저주를 받은 장본인으로 몰리게 생겼으니 말이다. 이럴 리가? 일이 어찌 이리 꼬인단 말인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멍청한 것들이 나를 의심할 것이고 그렇다고 나서자니 아니지. 나설 수밖에 없다. 내 체면이 있지. 그는 칠복의 황당한 증언을 덮으려다 이제는 하늘의 저주와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욕을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박서방은 다시 관아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원님에게 소리쳤다. 사또, 어찌 이런 망령된 소문이 고을에 돌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 바보놈의 망발이 이제 산신령의 신탁으로 둔갑하여 감히 이 박서방의 체면까지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허, 박서방. 나도 답답하오. 민심이 흉하니 산신령의 노여움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럴 때일수록 고을 어른인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당장 마을 장정들을 모두 소집하여 산신령 앞에서 부정을 씻어내는 정화검진을 여시지요. 검진이라니? 모두의 엉덩이를 까서 칠복이놈의 말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산신령의 노여움도 풀리고 저희의 결백도 증명되며 사또의 체면도 서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은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를 공개할 판을 체면과 산신령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깔기 시작했다. 이 검진은 고을의 큰 행사여야 합니다. 이 신성한 검진에 참여하는 모든 장정들을 위해 이 박서방이 술과 떡을 전부 대겠습니다. 어서 저 바보의 거짓을 밝히고 이 고을의 체면을 바로 세웁시다. 원님은 공짜 술과 떡이 생긴다는 말에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역시 박서방님이십니다. 고을을 위하는 그 마음에 내가 감복했소. 당장 내일로 나를 잡고 방을 붙이도록 하겠소. 어리석게도 박서방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엉덩이를 공개해야만 하는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도 모자라 그 덫에 드는 비용까지 전부 지불하게 된 것이었다. 정화 검진의 날이 밝았다. 관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장정들로 붐볐다. 박서방이 낸 술과 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껄껄 내 살다 엉덩이 까고 술 얻어먹는 건 처음일세. 박서방님이 통이 크시지. 그나저나 그 엉덩이에 점 박힌 놈은 누굴까? 있기야 하겠는가? 그 바보 칠복이 헛소리지. 덕분에 우리만 포식하게 생겼네. 병풍 뒤 분이는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칠복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가씨, 나 무섭소. 저 사람들 다 엉덩이에 점 없으면 나는 곤장 맞아 죽소. 칠보가 걱정 말거라. 너는 내가 본 것만 믿으면 된다. 산신령께서도 분명 우리 편이시니. 원님이 용상에 앉아 목청을 가다듬었다. 자, 지금부터 고을의 부정을 씻어내고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정화검진을 시작한다. 한 명씩 병풍 뒤로 들어와 엉덩이를 보이고 떡을 받아가거라. 장정들이 투덜거리며 한 명씩 들어와 엉덩이를 깠다. 검진을 맡은 포졸이 소리쳤다. 깨끗함, 다음, 깨끗함, 다음, 깨끗함. 시간이 흐르고 마당의 장정들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마침내 마당에는 박서방만이 남게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서방 차례일세. 박서방은 식은땀을 닦으며 애써 태연한 척하며 천천히 병풍 앞으로 걸어 나왔다. 관마당은 술과 떡 냄새로 진동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장정이 검진을 마쳤고 이제 마당에는 당당한 척하며 헛기침을 하는 박서방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서방 차례일세. 마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술잔을 들던 손들이 멈췄고 떠들던 입들이 닫혔다. 박서방은 이 순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이 이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무기라 확신했다. 그는 병풍 앞으로 나서는 대신 원님을 향해 위엄있게 소리쳤다. 사또, 이 무슨 몰상식입니까? 이 고을의 어른이자 사또의 벗인 나 박서방더러 저런 바보의 망발에 놀아나 만인 앞에서 엉덩이를 까라 하시는 겁니까? 그의 호통에 기가 죽은 원님이 우물쭈물했다. 박서방? 그게 아니라 신탁의 부정을 씻어내야 하니 고을의 체면을 위한 일일세. 사또, 저의 엉덩이가 이 박서방의 체면이 곧 이 고을의 체면이란 말입니다. 저를 이리 모욕하시는 것은 고을 전체를 모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의 기세에 눌려 웅성거렸다. 듣고 보니 박서방님 말씀이 맞지 않나? 어른의 체면이 있는데. 박서방은 칠복을 쏘아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병풍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는 원님이 또다시 박서방의 체면 논리에 밀리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칠복의 손을 꽉 잡았다. 칠복아, 정신 차려. 지금이 아니면 누렁이는 영영 못 찾아. 잘 생각해보거라. 그날 개울에서 내가 본 것이 정말 엉덩이 전뿐이었느냐. 박서방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지? 옷을 감았다고 했지? 그때 다른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칠복은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그날의 덤불 속을 떠올렸다. 박서방의 벗은 몸, 엉덩이에 검은 점 3개, 그리고 기억났어. 칠복은 분이의 손을 뿌리치고 병풍 뒤에서 뛰쳐나왔다. 마당의 모든 시선이 다시 칠복에게 향했다. 칠복은 박서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날 본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외쳤다. 저 사람 그날 개울에서 목감질을 하며 머리를 상투를 풀고 있었소. 순간 마당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엉덩이 전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었다. 선비의 체면과 얼굴 그 자체인 상투를, 그것도 대낮에 개울가에서 풀었다는 것은 양반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망신이자 수치였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칠복의 말은 정확한 진실이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건이 조임에서 벗어나고자 상투를 풀었던 것이다. 소도둑이라는 누명은 돈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상투를 푼 양반이라는 모욕은 그의 체면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일이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교활한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엉덩이 점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비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이 천한 놈이, 이 바보 놈이 감히 내 놈이 끝까지 나를 모욕하는구나. 내가 언제 상투를 풀었다는 게냐? 이놈아, 나는 상투를 꽂고 꼬짓한 채로. 말이 멈췄다. 박서방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스스로 그날 상투를 푼 사람임을 만인 앞에서 자백해버렸다. 그는 체면을 지키려다 제 발로 함정에 빠져버린 꼴이었다. 박서방이 뒷걸음질치며 당황하는 사이 분이가 병풍 뒤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박서방님. 그녀는 예를 갖춰 절을 한 뒤 또렷하게 말했다. 상투를 튼 채로 감으셨든 풀고 감으셨든 결국 칠복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군요. 칠복이는 그날 몇 감으시던 분의 엉덩이에서 검은 점 3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님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님, 이제 박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찬신령의 노여움을 푸시고 박서방님의
체면을 지켜주십시오. 어서 엉덩이를 보여주시오. 저 칠복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하라며 하시지요. 분이는 박서방이 그토록 무기로 삼던 체면이라는 칼을 빼앗아 역으로 그의 목에 겨누는 것이었다. 박서방은 사지가 떨렸다. 자신의 체면이 이제는 자신을 발가벗기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사또, 나는 내 체면이. 원님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딸의 지혜에 감탄하고 박서방의 위선에 분노했으며 자신의 나약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마침내 원님의 위엄을 되찾아 용상에서 일어섰다. 네 이놈, 내 놈의 체면이 고을의 재앙보다 중하단 말이냐. 칠복의 말이 참인지 산신령의 신탁이 참인지 내 놈이 지금 당장 증명해야겠다. 여봐라, 저놈의 바지를 당장 끌어내려라.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칠복을 끌어냈던 포졸들이 이번에는 박서방에게 들끓듯 달려들었다. 아, 안 된다. 이놈들아, 내 체면이, 내 비단 옷을. 박서방의 비명에도 아랑곳 없이 포졸들은 그의 비단 바지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잠시 마당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이내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의 하얗고 매끄러운 왼쪽 엉덩이에 칠복의 말과 똑같이 반만한 검은 점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칠복은 그것을 보자마자 마치 숨은 그림이라도 찾은 아이처럼 손을 쳤다. 맞다. 저거다. 저기 검은 돌멩이.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박서방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체면이라는 성이 바보의 순수한 기억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마당을 채웠던 경악은 이내 참을 수 없는 조롱과 폭소로 바뀌었다. 허였어. 칠복이 말이 맞았네. 저런 흉한 것을. 저게 부정한 징표가 맞았구나. 체면은 무슨 소도둑놈의 엉덩이였구먼. 하하하. 박서방은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치욕스러운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체면이 산산조각 나 조롱거리로 떠다니고 있었다. 내 체면이.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다 역설적으로 온 마을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져 망신을 당한 것이었다. 박서방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원님은 더 이상 그의 체면 따위에 휘둘리지 않았다. 저놈이 고을의 어른 행세를 하며 뒤로는 저런 흉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지. 여봐라, 당장 박서방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혀라. 포졸들이 박서방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의 집, 창고, 깊숙한 곳에서는 칠복의 누렁이뿐만 아니라 그간 마을에서 사라졌던 수많은 농기구와 곡식가마니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체면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좀먹어온 교활한 도둑이었던 것이다. 박서방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체면과 재산을 모두 잃고 그대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의 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엉덩이와 함께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칠복은 창고에서 풀려난 누렁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누렁아, 내 식구야. 보고 싶었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 원님과 분이는 그 순수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원님은 칠복의 기이한 기억력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허허,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닌 듯하구나. 저 아이의 재주를 한번 시험해 보아야겠다. 원님은 칠복을 관아 안으로 불렀다. 칠복은 분이 아씨가
어서 오라. 손짓하자. 그제야 안심하고 쭈뼛거리며 원님 앞으로 다가갔다. 칠보가 네가 큰일을 하였다. 내가 상을 내릴 터이니 그 전에 내 재주를 한 번만 더 보여주겠느냐? 재주요? 칠보기는 재주 없어. 괜찮다. 여기 이 종이를 한번 보거라. 원님은 관아의 세금 장부가 적힌 길고 빽빽한 두루마리 하나를 칠복의 눈앞에서 휙 하고 한번 펼쳤다가 재빨리 말아버렸다. 자, 칠복아, 무엇을 보았느냐? 칠복은 그 복잡한 문자들이 어지러웠는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그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그 그림들은 정확히 기억했다. 박서방님, 엉덩이 점처럼 생긴 글자가 3개, 또 쌀이 20섬, 비단이 30필, 배가 50필, 돼지가 10마리. 칠복은 자신이 본 그림의 순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조리 외우기 시작했다. 장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자 장부를 들고 있던 아전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다. 사또, 맞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럴 수가.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재로구나. 이런 귀한 아이가 그동안 고을에서 바보 소리를 들으며 핍박받았다니 이 모두가 내 불찰이다. 원님이 무릎을 치며 감탄하자 옆에 섰던 분이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버님, 칠복씨의 이 귀한 기억력이라면 우리 관아의 중요한 문서와 장부를 관리하는 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그 일을 맡기심이 어떠하신지요? 오, 내 말이 맞구나. 칠보가, 사또나리. 너는 오늘부로 관아의 창고직이자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는 서기로 임명한다. 내 그 귀한 기억력으로 이 고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칠복은 서기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원님이 자신을 칭찬하고 분이 아씨가 환하게 웃어주자 그저 좋아서 해벌쭉 웃었다. 그날 이후 칠복은 더 이상 바보 총각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김석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원님은 그에게 깨끗한 관복과 관아, 옆에 초가집을 내려주었다. 칠복은 매일 아침 관아석으로 출근했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그의 재주 덕분에 관아의 모든 장부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었다. 칠복이 그토록 아끼던 누렁이도 관아의 넓은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지내게 되었다. 분이 아씨는 때때로 칠복이 일하는 서고에 따뜻한 떡과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김석씨, 잠시 쉬어가며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씨. 아씨는 참 고우십니다. 칠복은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분이 아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관아의 서기로 제 몫을 다하며 사랑하는 암소, 누렁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받던 칠복이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결국 거짓과 탐욕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훈을 전해준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선함은 겉이 아니라 마음속에 깃들어 있음을 칠복이는 몸소 보여준다. 욕심 많고 체면에만 집착한 박서방은 끝내 자신의 거짓과 탐욕에 스스로 무너지고 반대로 순박하고 성실한 칠복이는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보상받는다. 또한 현명하고 올곧은 분이 아씨는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 약자를 돕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처럼 이야기는 악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결국 사람은 머리의 영리함보다 마음의 바름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착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힘임을 이 예시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시장에서 우는 아이를 구한 남자의 비밀. 옛날 옛적 한양도심의 한복판 장터가 가장 붐비던 어느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차가운 땅 위로 상인들의 우렁찬 호객 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뒤섞여 장터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 북적거림 속을 헤치며 마흔이 훌쩍 넘은 노총각 허정이 낡은 삼배 저고리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정은 혼자 사는 처지였기에 많은 양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북동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며 시골론 면마지기에서 걷어들이는 소출로 그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오늘도 허정은 다가올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쌀과 콩을 조금 사러 장터에 나온 길이었습니다. 장터의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삶의 냄새가 허정의 낡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만은 여느 때처럼 느리고 담담하였습니다. 좋은 쌀 사가세요. 올해 햇살이에요. 콩도 여기 있어요. 알이 굵고 고소한 콩.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귀가에 울리는 가운데 허정은 주머니 속 얼마 안 되는 돈을 만지작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울음소리에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지요. 응애? 그 소리가 어찌나 애절하고 가쁜지 허정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치기만 할 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지요. 허정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인파 사이를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한 모퉁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볼품없는 남루한 차림의 아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허정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는 5, 6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옷은 헤어져서 군데군데 살같이 드러날 정도였고 발가락이 새어나온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에는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남루한 행색이라 해도 아이의 눈매와 코끝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정은 마음이 아파와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허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올렸지요. 애야, 어쩐 일로 이렇게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느냐? 허정의 다정한 목소리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본 순간 허정은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이 솟아났지요. 할아버니, 저희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할아버님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예쁜 나비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렸구먼요. 아이의 말투에서도 평범한 거지가 아님이 느껴졌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에 예의 바른 존댓말까지 분명 교육을 잘 받은 집안의 아이임이 틀림없었지요. 허정은 더욱 자세히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기는 하나 얼굴 생김새가 어찌나 단정하고 기품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똘똘한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래, 애야. 그럼 어디 사는지 자세히 말해보려무나. 할아버니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 거라. 허정의 따뜻한 말에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니. 저희 집은 남산골에 있는 큰 기와집인데요. 대문 앞에 커다란 소슬대문이 있고 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남산골 큰 기와집이라. 허정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산골은 한양에서도 높은 벼슬아치들과 부유한 상인들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집아이가 어찌 이런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싶었지만 자세히 묻는 것은 실례라 생각하여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니가 남산골까지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거라. 하지만 남산골은 여기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허정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고 하루 종일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지요. 게다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해도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 듯 자꾸 작은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꼬르륵 소리까지 나는 것을 보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 같았지요. 허정은 마음이 더욱 아파져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우선 따뜻한 것부터 먹고 가자꾸나. 빈속으로는 그 먼 길을 걸을 수 없단다. 허정은 자신이 사려던 쌀값을 털어 근처 국밥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었지요. 할아버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사주시다니. 아이고, 뭐가 좋다는 게냐.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국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잊지 않고 깨끗하게 다 먹은 후에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 모습을 보니 허정의 마음은 더욱 짠해졌답니다. 이런 예의 바른 아이가 어찌 이런 꼴이 되었을까?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게야. 허정은 속으로 생각하며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니 집으로 가자꾸나. 할아버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국밥을 다 먹은 아이는 한결 밝은 표정이 되어 허정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몰라요. 아이고, 고마워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허정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남산골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하고 멀어 아이가 점점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지요. 작은 다리로는 어른의 보폭을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허정은 아이가 헉헉거리며 뒤처지는 것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애야, 많이 힘드냐? 할아버니가 업어줄까? 아니에요, 할아버니.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허정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등에 업었지요. 자, 이제 편안히 쉬어라. 할아버니가 데려다 줄 테니까. 4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업고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허정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느끼니 마치 자신에게도 손자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해가 니어산으로 넘어가고 찬바람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아이가 추워할까봐 허정은 자신의 저고리마저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니는 춥지 않으세요? 괜찮다 애야. 할아버니는 아직 팔팔하단다. 네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니까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걸어서 드디어 남산골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와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골목길이 달빛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허정의 등에 엎여있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예요. 저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웅장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 위로 기와지붕이 겹겹이 보이고 대문 앞에는 큰 소슬대문이 위엄있게 서 있었지요. 집안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주변에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애타는 듯한 울음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도령님, 어디 계시옵니까? 우리 도령님을 찾았나이다. 이쪽으로는 안 오셨는가? 여기저기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정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분명히 집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려 온 동네가 법석을 떨고 있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안에서 한 늙은 영감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는데 아이를 보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령님, 도령님께서 무사하시다니 이 늙은 종이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영감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집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왔는데 그들의 옷차림을 보니 모두 양반가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도령님이 돌아오셨다. 어서 어른께 알려드려라. 의원을 불러라. 도령님께서 다치시지는 않았는가? 하인들이 법석을 떨고 있을 때 집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무슨 일로 이리 떠드는 게냐? 그 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을 보고 허정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당당한 체구, 비단옷에 갓을 쓴 모습이 어찌나 위엄이 있는지 단번에 높은 벼슬아치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품격 있는 풍모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있었지요. 할아버님? 아이는 그 노인을 보자마자 허정의 등에서 내려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꼭 안으며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덕수야, 우리 덕수야. 할아버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온 한양을 뒤져 찾았단다. 네가 없어진 줄 알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 노인의 음성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지요. 할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이 할아버니께서 도와주셨거든요. 아이가 허정을 가리키자 그제야 노인은 허정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노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바로 그 집의 귀한 손자임이 분명했습니다. 허정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인연을 만났는지 깨달았답니다. 노인은 아이를 달래고 나서야 허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분께서 우리 덕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옵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님. 이 할아버니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밥도 사주시고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노인의 얼굴에 감격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정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굽혔지요. 은인이시여, 이 늙은이가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정은 깜짝 놀라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어른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죠.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길 잃은 아이 하나 집까지 데려다 준 것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인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에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허정의 손을 꼭 잡고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소인은 이조판서를 지내고 있는 김대감이라고 하옵니다. 이 아이는 소인의 유일한 손자라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희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당신께서 이 아이를 구해주신 것은 곧 저희 가문을 구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조판서라니 허정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조판서면 나라의 벼슬아치들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관직 중 하나였으니까요. 육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이 아이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소인이 늙은 몸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 이 아이마저 잃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허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은인의 성함과 어디서 사시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허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허정이라고 하며 성북동 작은 초가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이렇게 감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로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김대감은 허정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복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회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사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마음씨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품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오.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않는다면 소인이 어찌 사람 노릇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큰 은혜를 받고서야. 김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중대한 결심이 선 표정이었지요. 허정나리, 혹시 가정을 꾸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허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혼인 얘기가 나오니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요. 대감마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사십이 넘은 노총각이 이제 와서 장가를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저 같은 미천한 신분의 변변차는 사람이 살림을 차린다. 한들 어느 처자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김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시오.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김대감에게는 조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정이라 하는데 23살 나이로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어지럽지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지금까지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모두들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혼담이 들어와도 모두 파혼이 되곤 했답니다. 김대감은 그런 조카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마땅한 사위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동안 소정의 혼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조카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마땅한 사위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후사를 잊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와는 혼인하기를 꺼려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허정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소정에게 딱 맞는 배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좀 많지만 마음씨가 따뜻하고 선량해서 몸이 약한 소정을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보여준 허정의 행동이 그의 인품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등에 업어 데려다주는 마음씨, 이런 사람이라면
소정을 평생 소중히 여겨줄 것이 분명했지요. 허정날이 혹시 소인의 조카와 혼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허정은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조 판서의 조카와 혼인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대감마님, 그런 분이 저 같은 미천한 사람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미처 하시다니요. 은인의 마음씨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품격입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소인은 오랜 관직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은인처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김대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허정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지요. 조카는 몸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마음씨가 어질고 살림을 잘 꾸려나갈 줄 압니다. 무엇보다 은인 같은 분이라면 조카를 소중히 여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허정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조 판서의 조카와 혼인한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요. 40이 넘도록 혼자 살아온 허정에게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오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과 형편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귀한 집안의 아가씨를 남편으로서 잘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요. 김대감은 허정의 마음을 읽었는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허정날이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소인은 진심으로 은인이 저희 가문의 사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은인의 마음씨라면 조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꼬마 덕수가 허정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니,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아요. 덕수가 할아버니를 정말 좋아해요. 순진무구한 아이의 말에 허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대감도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덕수도 은인을 무척 따르는군요.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허정은 덕수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허정은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집안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허정의 대답에 김대감은 너무 기뻐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소인의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모두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집안에 경사가 겹쳤구나 싶어 모든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지요. 그날 밤 허정은 김대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정성껏 방을 내어주었고 따뜻한 음식까지 대접받았지요. 허정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저녁에는 이조 판서의 사위가 될 사람이 되어 있다니. 이튿날 아침 김대감은 허정을 조카 소정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소정의 방으로 안내받은 허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소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달처럼 하얗고 눈은 별처럼 빛났으며 말하는 것도 은방울 소리처럼 고왔지요. 비록 얼굴에 약간의 창백함이 도는 것이 몸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마저도 그녀를 더욱 애처롭고 아름다워 보이게 했습니다. 소정아, 이분이 네 남편이 될 분이시다. 소정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소정이
인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교양과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허정 역시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정의 눈에서는 수줍음이, 허정의 눈에서는 진실함이 느껴졌지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는 것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드는 것 같구나. 그럼 혼례 준비를 서둘러야겠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최고의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 주었고 허정의 성북동 초가집도 새로 단장해 주었지요. 아니, 아예 새 집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날, 한양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평범한 농부와 이조판서의 조카가 혼인한다는 소식이 온 도성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수군거렸지만 허정의 인품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 비록 신분은 낮지만 품격이 예사롭지 않구나. 김대감께서 사위로 삼으실만 하네.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허정의 됨됨이와 마음씨는 진정한 양반보다도 훌륭했거든요. 혼례식장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와 예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허정과 소정은 성북동의 새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이 마련해준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지요.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부엌에는 필요한 살림도구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소정은 정말로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살림은 야무지게 꾸려나갔고 허정을 극진히 모셨지요. 아침마다 정성껏 밥을 지어 올리고 허정이 나가 있는 동안에는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허정 역시 소정을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몸이 약한 아내를 위해 무거운 일은 혼자서 다 처리했고 틈만 나면 아내의 건강을 챙겼지요. 좋은 약재가 있으면 사다가 다려주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빠짐없이 구해다가 만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였지만 마음만은 한 살이나 된 것처럼 잘 통했지요.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소정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의원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김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구나. 허정 사위의 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야. 소정도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고 건강했지요. 허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살 나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소정아, 고생 많았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다니 정말 꿈만 같구려. 소정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서방님의 선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후로 허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대감의 도움으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들까지 얻었지요. 김대감은 허정에게 작은 벼슬자리까지 마련해 주어서 이제는 당당한 양반 신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울고 있던 한 아이를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허정은 매일 아침 하늘에 감사 인사를 드렸고 더욱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자라면서 허정은 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어떻게 너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단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역시 남을 도우는 마음씨 착한 아이로 컸습니다. 김대감도 이런 허정의 가정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역시 내 눈에는 틀림이 없었다. 허정 사위야말로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노총각이었던 허정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김대감 가문은 대를 이을 귀한 손자를 되찾을 수 있었지요. 소정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어린 덕수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도움이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가 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시면 작은 관심이라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이 언젠가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허정의 이야기는 가난 속에서도 마음의 선함을 잃지 않은 한 남자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도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행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결국 하늘이 알아주었지요. 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비웃고 손을 내밀 줄 모르는 차가운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냉정함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허정처럼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남을 돕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임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